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원장입니다. 이원장이 드리는 다솜요양복지TV 제1장 요양보호 개론 실전 문제를 저희가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잘 들어보시고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초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 몇 번입니까? 조심성의 증가 5번입니다. 자, 나이가 들수록 질문이나 문제에 대해 대답을 할지 망설이거나 하지 못하며 때로는 중립을 지키는 경향을 보이는 노인의 심적 특성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노인의 심적 특성은 다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증가. 자,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다 한번 볼까요? 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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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 예, 다 맞는데 우리 지문과 같은 노인의 심적 특성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경직성의 증가 하나씩 볼까요? 경직성의 증가는 뭐냐? 여러분, 새로운 환경을 싫어하고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던 방법만 고집하고 더 좋은 방법이나 시스템이 있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고집을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경직성의 증가라 그래요. 자, 우울성의 증가는 뭘까요? 우울성의 증가는 이제 의욕이 상실되고 그 다음에 또는 또 식욕도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증상인데, 여러분 우울증이 증가가 되면은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체중이 감소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자살 충동이 있어요. 자살 충동. 자살 충동. 그래서 갑자기 자살하는 충동 때문에 갑자기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지고 이런 자살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족 모두가 함께 치유해야 할 그런 공통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수동성의 증가는 뭐예요? 예, 어르신 혼자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스스로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제3자가 지시에 의해서 어머니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런 것들이 바로 수동성의 증가예요. 자, 능동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거 다른 말로 무엇을 나타내냐면 능동성의 증가가 아니고 능동성의 감소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때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노인의 심적 특성으로 오는 것은 해갖고 경직성의 감소, 우울성의 감소, 의존성의 감소, 조심성의 감소, 능동성의 감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답은 요거다. 그래서 수동성의 증가를 같은 말로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능동성의 감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의존성의 증가는 뭐예요? 뭐든지 의존하는 거예요. 어르신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스스로 화장실도 갈 수 있는데 못 간 척하고 의존하려고 그러고 그동안 잘했던 것도 가족한테 의존하려는 시스템이에요. 자, 조심성의 증가. 우리 그 지문에 나왔던 것처럼 그동안에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심해져서 말도 쉽게 대답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조심성의 증가예요. 자, 요 노인의 심적 특성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2번 5초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 몇 번일까요? 네, 2번입니다. 자, 평등한 부부관계 어떻게 해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부부간의 관계가 동반자제 관계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관계 두 분의 관계가 평등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어떻게 합니까? 가부장적 사이 때문에 남편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나 존중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식사를 할 때도 겸상을 하지 못하고 아내는 다른 데서 드시고 또 남편은 따로 상을 차려 먹는 이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부부간의 관계가 평등한 동반자적 관계로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자, 고부간의 갈등 볼까요?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 갈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족 문제가 생기죠? 예, 그걸 지금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다. 3번 보겠습니다. 세대 간의 공감대 형성. 세대 간의 공감대 형성. 야, 여러분 할머니가 계시고 또 다음에 부모님이 계시고 손녀가 있네. 손녀가. 그러면은 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녀 간의 관계 혹은 할아버지와 부모님과의 관계 이런 관계가 3대가 형성하면서
아주 대화가 되고 서로 소통하고 이러면 공감대가 형성되죠. 그럼 가족 문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 문화가 아주 행복한 가정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음은 형제 자매 간의 친밀감. 자, 형제 자매 간의 사이가 돈독해지고 아주 우애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가족 문제가 생기나요? 가족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다음 역할 변화에 대한 적응. 자, 연세가 드시니까 어떻게 돼요?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할아버지, 또 남성은 남성, 여성은 여성, 서로에 대한 변화에 대한 적응에 대한 부분이 생깁니다. 혹은 남편은 이제 직장에서 이제 퇴직해가지고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정 문제가 생깁니까? 가정 문제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자, 3번 들어가겠습니다. 3번 5초간의 시간을 드립니다. 네, 답은 몇 번일까요? 예, 외향성의 감소입니다. 자, 여러분 볼까요?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기피하고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는 등 점증적으로 내향적인 성격이 나타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1. 우울 경향의 감소, 의존성의 감소, 외향성의 감소, 조심성의 감소, 경직성의 감소. 자, 여러분,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다 증가라고 나왔습니다. 증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 노인의 신체적 특성은, 신체적 특성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진다. 그 다음에 심리적 특성은, 자, 심리적 특성은 없어야 할 것이 자,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울증은 없어야 되는 건가요? 있어야 되는 건가요? 자, 없어야 되겠죠. 그래, 노인의 특성은 노인의 심리적 특성 중에 없어야 할 것이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이 없어야 되는데 심리적 특성은 증가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이 아니에요. 자, 의존성이 감소는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의존성이 증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아니에요. 외향성의 감소, 이것은 다른 말로 내향성의 증가입니다. 외향성이 감소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자, 다음 조심성의 증가. 조심성의 증가예요. 그래서 답이 아니에요. 자, 조심성의 증가. 그 다음에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증가.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2번 문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노인의 그 심리적 특성, 신체적 특성 두 문제, 두 개 중에 한 문제 꼭 나옵니다. 반드시. 또 사회적 특성까지 해가지고 한 문제 꼭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인의 특성에 대해서, 노년기 특성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4번 약 5초간의 시간을 드립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가족관계 변화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부인은 남편에게 종속된 상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상호관계가 아니죠.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겠죠. 빈둥지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 빈둥지 기간이라는 거,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짧아지나요?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답이 아니다. 부모 자녀 간의 유대감이 강화되고 있다. 자, 친밀감이 떨어지죠. 그래서 부모 자녀 간의 유대감이 강화된 거 아니라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혼자 사는 부모, 또 부부끼리 살아가는 노인 부부가 많아지죠. 독거 노인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부부 노인이 많아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자녀 간의 유대감이 악화되고 있다. 자, 고부 간의 갈등은 부부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맞나요? 틀려요? 예, 아니죠. 부부 간의 갈등은 부부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자, 5번 볼까요?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 친밀해지고 있다. 맞아요.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답은 5번입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장교양 신청 절차 중 방문 조사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1번 보건소 소속 간호사, 2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3번 주민센터 소속 사회복지 공무원, 4번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 5번 지방의사회 소속 의사. 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장교양보험 제도에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에요.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2명이 2인 1조가입니다. 2명이 52개 항목 조사표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동할 때 휠체어로 보조하며 장교양 인정 점수가 75점인 대상자에게 해당하는 장교양 등급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몇 번일까요? 자, 2등급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장교양 요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뭘까요? 전적으로 하면 1등급이에요. 상당 부분 2등급,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이 말이 나오면 3등급, 일정 부분 이 말이 나오면 4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또 점수로 한번 볼까요? 그래서 6번 정답이 2번입니다. 1등급은 전적으로, 상등급은 부분적으로, 4등급은 일정 부분, 5등급은 침해 등급이에요. 인지 지원 등급하고 5등급을 침해 등급이라 그래요. 이것은 경도 침해. 5등급은 약간 좀 높은 침해죠. 침해라는 게 뭐예요? 진압력 장애가 있는 거예요. 진압력 장애가 있고 인지 기능 저하가 나타나는, 인지 기능 저하가 있는 것을 침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진압력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진압력이라는 게 시간, 장소,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능력이 진압력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진압력 장애가 나왔어요. 그러면 시간, 장소,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못하는 것이 장애니까. 자, 그래서 답은 2번이라. 점수는 1등급은 95점 이상,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75에서 95 미만, 3등급은 60에서 75 미만, 4등급은 51에서 60 미만, 5등급은 45에서 51 미만,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점수까지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다음 7번. 장교양 인정조사 시 대상자 일상생활 수행 능력 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다 몇 번일까요? 답 4번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자, 자신의 신체를 꾸미고 가꾸는 거예요. 꾸미고 가꾸는 거. 자, 쉽게 얘기할까요? 머리 감기 맞죠? 자, 머리 감기, 그 다음에 세수하기, 그 다음에 구강관리, 옷 입기, 체위병령하기, 일어나 앉기, 그
그다음에 자리 옮겨앉기, 밖으로 나가기, 화장실 이용하기, 이런 것들이요. 총 12개 항목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에요. 근데 볼까요? 여기서 목욕하기, 장보기는 아니에요, 완전히. 자, 목욕하기는 해당되는 거죠, 목욕하기. 그죠? 이건 아니에요. 자, 식사하기, 버스하기, 이건 아니에요. 자, 식사하기, 버스하기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전화 걸기, 아니죠? 아니에요. 다음, 옷 입기, 방 밖으로 나가기, 맞죠? 은행 업무 보기, 이건 아니에요. 화장실 이용하기, 이건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여러분 이것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상생활 수행능력 항목 평가는 12개 항목 중인데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꾸미고 갖고 가는 거예요. 자, 식사하기도 마찬가지예요. 식사하기도. 다음 대소변 보기도 마찬가지죠. 대소변 보기. 네. 목욕하는 것도. 다음 8번 등급 판정 대상자의 장기요양 인정 점수는 인정 유효기간은 점수가 아니고 유효기간이네요. 인정 최소 유효기간은 몇 년일까요? 자, 2년 이상입니다. 2년 이상. 최소 유효기간 2년이에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등급을 바로 판정받으면은 유효기간은 기본 2년 나온다는 얘기예요. 2년. 기본 2년. 1년짜리는 없습니다. 6개월짜리도 없어요. 그래서 기본 2년이다. 자, 9번 볼까요? 대상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교양 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교양 급여는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몇 번일까요? 답은 2번입니다. 잘 보세요. 지문을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대상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이 하루는 24시간이죠.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심야 시간을 빼고, 심야는 22시부터 이길 06시까지를 심야라 그래요. 심야 시간을 뺀 시간을 바로 주 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중 일정 시간, 그 시간 안에서 장기요양 기관에서 거기서 보호해가지고 신체활동 지원 이런 것도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단기보호는 뭘까요? 단기보호는 여러분 뭐냐면은 1년에 4번 정도 1년에 4번 1회에 9일 서비스를 받는 건데, 자, 혹은 보호자분들이 오랫동안 부모님을 케어하고 계셨는데 보호자분들이 장기간 혹은 뭐 여행을 간다거나 집을 비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부모님을 장기요양 기관에 일정 기간, 여기는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기간이 며칠이다? 9일이다. 일정 기간 동안 모셔다 놓고 여행을 가든지 혹은 모든 가족들이 타 지역에서 일을 본다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일 끝나고 혹은 휴가 갔다 와서 다시 어머니를 모시고 오는, 부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단기보호다. 이것은 가족의 피로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자, 특례요양급여. 특례요양급여는 뭘까요? 특례요양급여라는 건 없어요. 특례요양급여는 특별, 이것이 다른 말 특례요양비겠죠. 다른 말로 특례요양급여라는 것 자체는 없는데, 급여니까 특례요양비라고 합시다. 특례요양비. 특례요양비가 맞아요. 이것은 뭐냐면 특별현금급여에 해당되는데, 이것도 특별현금급여예요. 자, 여러분, 우리 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가 있고,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특별현금급여는 뭐가 있냐? 가족요양비가 있어요. 가족요양비, 그 다음에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특례요양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재가시설이나 입소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례 요양비는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요양비는 뭐예요?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에서, 도서벽지, 섬지역이죠. 그러니까 섬지역에 장기요양기관이 없고 혹은 요양보호사가 없는 그런 섬지역에서 어르신을 케어하고, 가족이 어르신을 케어하고 월 급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지역에 장기요양기관 서비스가 전달되지 않는 곳에 수급자가 있어요. 수급자가 있는데 그 수급자를 가족이 케어를 하는 거예요. 가족이 케어하고 나서 서비스 비용으로 월 15만 원을 받는 거. 요것이 가족요양비예요. 그럼 가족요양비는 자격증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가족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격증이 없는 가족이. 그러고 나서 월 15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양병원 광병비는 이건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주야간 보호다.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나오면 주야간 보호라고 바로 찍으셔야 돼요. 다음 10번. 수급자가 장교양 기관이 아닌, 나왔네요. 노인 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장교양 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특별현금 급여는 나와있죠. 이게 뭐라고? 특례 요양비다. 특례 요양비라고 얘기했어요.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는 단어는, 자, 한번 풀어볼까요? 자, 몇 번일까요? 답은 5번입니다. 표준 장교양 이용 계획서입니다. 여러분 볼까요? 서비스의 종류와 횟수, 비용 등을 알고자 할 때 요양보호사는 장교양 기관에서 뭐뭇을 열람하도록 안내한다. 이게 나와있죠? 자, 하나씩 볼까요? 장교양 급여 제공 기록. 이것은 법정서식입니다. 법정서식. 이게 뭐냐면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서 신체활동, 정서활동,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서 거기에 시간을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런 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교양 급여 제공 기록지는 법정서식이라고 합니다. 법정서식은 내용을 지우면 안 돼요. 추가는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자, 표준 장교양 이용 계획서는 뭐냐 그러면은 등급, 수급자 대상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나와요. 이름, 생년월일, 그 다음에 유효기간, 그 다음에 등급, 급여의 종류, 이것은 기본입니다. 요거는 기본인데 여기다가 서비스 종류 아까 나오죠. 재가급여냐, 시설급여냐, 특별연금급여냐, 요걸 서비스 종류라고 해요. 횟수, 주 매대 혹은 월 매대, 비용은 뭐 예를 들어서 15만 원이다 혹은 얼마다 기록하는 거. 그 다음에 부담률도 마찬가지예요. 부담률도 적혀 있어요. 비용에 대한 거, 횟수, 그 다음에 장단기 목표가 나옵니다. 장단기 목표.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표준 장교양 이용 계획서다. 이것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수급자는 장교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인정서하고 장교양 인정서,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교양 이용 계획서를 기관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서비스가 제공돼요. 자, 12번. 재가에서 제공하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나와 있네요. 한번 풀어볼까요? 답이 몇 번일까요? 답은 1번입니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단독으로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어떤 것들일까요? 청소, 주변 정리, 또 뭘까요? 세탁하기, 세탁도 있죠. 세탁하기. 그 다음에 또 치사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말벗하기는 뭘까요? 말벗하기, 정서 지원 서비스, 정서 지원이다. 말벗 상담, 그 다음에 격려, 생활상담, 그 다음에 의사소통, 도움. 침상 목욕은 뭐예요? 침상 목욕. 침상 목욕도
목욕이에요. 목욕. 이건 목욕하기, 목욕, 침상 목욕 뭐예요? 침상 목욕? 요것도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예요. 신체활동. 그 다음에 옷 갈아입히기, 이것도 신체활동. 외출 시 동행, 요거는 개인활동.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답 1번입니다. 자, 여러분, 요 제가에서 나오는 방문 요양 서비스의 종류에 대해서도 많이 나옵니다. 방문 요양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정서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그 다음에 뭘까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요 네 가지 중에 한 문제들이 자주 나왔어요.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나와 있네요. 답이 몇 번일까요? 답은 관절 구축 예방입니다. 자, 활력 징후 측정은 뭐예요? 활력 징후 측정. 이것은 의료인이 하는 거예요. 의료인이. 흡인 뭐예요? 가래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유치 도뇨관 이건 소변 주면이 삽입하는 거예요. 유관 삽입 어떻게 해요? 경관 영양할 때 유관 삽입하는 거 얘기라는 거예요. 이것도 다 의료인이 하는 겁니다. 5번만 요양보호사가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뭘까요? 요양보호사는 또 뭘까요? 외용약, 외용약하고 뭘까요? 경구약. 이런 것은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 관장이나 이런 것들은 의료인이 하는 행위들이에요.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도. 14번 재가 대상자를 위한 일상업무 지원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일상업무 지원 방법이에요. 답은 몇 거니까요? 답은 1번입니다. 기본적으로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는 수급자만을 위한 제도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녀나 가족에 밥을 하거나 혹은 또 강아지 밥을 주거나 강아지를 또 목욕시키거나 화단 청소를 하거나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유리창 청소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5번 목욕을 할 수 없는 대상자가 회음부를 닦아주는 것을 싫어할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자, 답은 몇 번일까요? 답 3번입니다. 회음부를 닦지 않는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닦아주지 않으면 안 되겠죠. 예, 청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닦아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강제라도 닦아주면 안 됩니다. 강제라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방법, 여기서 가장 올바른 방법은 3번이 맞아요. 물수건을 이용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 그런 경우는 잔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핀잔을 주거나 협박을 하거나 위압감을 줘서 강제로 해서 절대 안 돼요. 식 나갈 때까지 기다린다. 해영비에 물만 뿌려준다. 야, 해영물을, 어떤 부끄러움이 있거나 어떤 그렇겠죠. 그래서 어떤 무슨 외부 문제가 작용을 해서 그런 걸 싫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대상자가 남편 길이라서 제사 음식을 차려달라고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답 몇 번일까요? 답은 5번이다. 답 5번입니다. 어떻게 해요?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만 한다 그랬어요. 대상자 흔쾌히 제사 음식은 누구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올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한 수 없는 거예요. 대상자 요구에 못 들은 척한다. 자, 이건 뭐예요? 이런 경우는 정서적 학대가 이루어집니다. 정서적 학대. 그런 경우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시간이 나면 해드리겠다고 한다. 절대 해주면 안 됩니다. 추가 비용을 받고 제사 음식을 만들어준다. 이것도 안 돼요. 정중하게 요양보호사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라고 말한다. 아주 이게 표현 좋아요. 정중하게.
답이 5번입니다. 17번 밤에 추워서 화장실에 가기 싫다며 기저귀를 사용하려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자, 답 몇 번일까요? 답은 이동변기를 사용한다가 맞습니다. 답 1번 원하는 대로 기저귀를 사용한다. 안 돼요. 여러분 기저귀 의존도를 높이면은 나중에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화장실 안 가려고 바로 기저귀에다 대소변을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절대 기저귀는 가능한 한 차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식사와 수분 섭취를 줄인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 연세 드신 분들한테 식사 영양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정신적 혼미 상태가 와가지고 체력 영양실조로 인해서 쓰러지거나 또 낙상으로 인해서 혹은 또 망상이나 또 선망 같은 것들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식사 적절한 영양 공급은 필수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분 섭취는 절대 줄이서는 안 돼요. 수분 섭취를 줄인다는 것은 우리 몸의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몸 자체의 어떤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수분 섭취는 많이 마시면 좋아요. 하루 6잔에 8잔. 그러니까 보통 1.5리터 정도 수분 섭취를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수분 섭취를 줄이면 치매 증상도 빨리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와 수분은 절대 줄여서는 안 된다. 4번 배설 욕구를 참았다가 화장실을 가게 한다. 절대 안 됩니다. 그것도 배설 욕구를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변을 참게 되면은 가스가 차고 나중에 변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안에 이런 증상이 나오면은 안에 장에 장폐색이 일어나게 가지고 오히려 냄새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장 트러블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설 욕구는 바로바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간이변기를 사용한다. 자, 간이변기를 사용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간이변기를 사용해요? 침상에 있는 분들, 누워서 이동할 수 없는 분들은 간이변기를 사용해야 되지만은 지문을 잘 봐요. 밤에 추워서 화장실에 가기 싫다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화장실에 가기 싫으니까 이동변기를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간이변기는 아닙니다. 답은 1번이에요. 자, 18번 고혈압과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이 있는 등급외자와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생활습관 개선 등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디일까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이에요. 자, 만성질환이 뭐예요?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입니다. 이런 만성질환 사업을 하는 것이 바로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인데 이것은 노인 건강관리 사업하고 두 개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치매 조기 검진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자, 요것도 뭐예요? 당문 건강관리 이것도 보건소에서 했죠? 무릎 인골 관정 지술 지원수술 이것도 보건소에서 합니다. 답은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이다. 19번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 등 대상자와 가족이 적절히 장교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안내서는? 답 몇 번일까요? 답 5번입니다. 답 5번이에요. 자, 장교양 인정서는 아주 기본적인 신상이 적혀 있어요. 개인 신상, 수급자의 신상, 그러니까 뭐 이름, 생년월일, 그 다음에 유효기간, 등급, 그 다음에 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가 급여 종류가 나와야죠. 급여 종류,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이것이 장교양 인정서다. 표준 장교양 이용 계획서는 인정서에 있는 거, 인정서에 있는 내용 플러스 비용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비용은 돈이죠. 그러니까 횟수 돈이잖아요. 자, 월 몇 회, 그 다음에 부담률도 돈이죠. 부담률. 그 다음에 비용은 당연히 돈이죠. 비용.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도 나와. 시간도 돈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표준 장기유학 이용 계획서다. 다음 20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장기요양 보험료를 가로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몇 회 이상일까요? 자, 답 찾아보세요. 답 6회입니다. 6회. 여러분, 장기요양 보험료 6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해요. 장기요양 보험료는 건강 보험료 곱하기 장기요양 보험료율이에요. 요것이 바로 장기요양 보험료가 나오게 됩니다. 보험료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장기요양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단 말은 뭔 말이에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장기요양 보험료는 단독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건강보험료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안 냈다는 말은 장기요양 보험료를 안 냈다는 말이고, 장기요양 보험료를 안 냈다는 말은 건강보험료를 안 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도 6회 이상 내지 않으면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지금 장기요양 보험료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1번. 장기요양 급여 중 재가급여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답 몇 번일까요? 예, 답 4번입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1번.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진행되기 쉽다. 자, 이것은 재가급여의 장점이라 할 수 없어요. 2번.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것은 시설급여의 장점이에요. 시설급여의 장점. 그 다음에 3번. 긴급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이것은 재가급여의 단점이죠. 재가급여의 단점입니다. 단점. 평소 생활했던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 이것은 재가급여의 장점이죠. 개인 중심의 생활이 어렵다. 이것은 시설급여의 단점이에요. 자, 아시겠죠?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장단점을 비교하는 문제가 틈틈이 나오고 있습니다. 22번. 2019년 8월에 2등급을 판정받고 2021년 8월에 다시 2등급을 받은 대상자의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몇 년인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답은 3년입니다. 3년. 3번이에요. 자, 볼까요? 자, 여러분, 최초 등급이 나왔어요. 유효기간은 무조건 2년입니다. 자, 이것은 갱신할 때 얘기한 게, 갱신할 때, 요거 갱신. 자, 갱신을 했더니, 자, 보세요. 최초 2019년 8월에 2등급을 받았어요. 유효기간이 2년이다 했죠. 최초는 무조건 2년입니다. 2021년 8월에 갱신할 때 2등급을 받았어요. 그럴 경우 대상자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몇 년인가? 3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볼까요? 자, 최초는 무조건 2년이다. 그러면 1등급 최초 받으면 2년, 2등급도 최초 2년, 3등급도 2년, 4등급도 2년, 5등급도 2년, 인지지원등급도 2년이에요. 최초는 무조건 2년이다 하겠습니다. 그럼 자, 최초는 2년. 자, 갱신할 때 갱신을 했어요. 자, 그러면 1등급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4년. 그 다음에 2등급 3년, 3등급 3년, 4등급 3년, 5등급이 갱신할 때 5등급 2년, 인지지원 등급이
갱신할 때 인지 지원 등급 2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갱신할 때 등급이 바뀌었어요. 등급이 바뀌면 뭔 등급이에요? 최초 등급이잖아요. 등급이 바뀌면은 등급이 바뀌었어요. 1등급에서 2등급 혹은 2등급에서 1등급 3등급에서 4등급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런 경우는 몇 년이다? 최초 등급 때문에 무조건 2년이다. 자, 최초 등급 무조건 2년이다 그랬어요. 바뀔 때 2년이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도 틈팁이 나옵니다. 2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난방, 수도, 가스, 전기전화가 단절되어 있다. 야, 단절되어 그러면 여기서 단절시켰다. 만약에 단절시켰다 그러면은 뭐예요? 난방, 수도, 가스, 전기, 전화를 단절시켰다 이러면은 신체적 학대에 해당됩니다. 자, 여기가 단절되어 있다 이 내용에 답이 있는데 여기에 능동태냐 수동태에 따라서 신체적 학대가 될 수 있고 방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로는 학대 유형을 파악할 수 없죠. 어려운 곳 넘어가세요. 그래서 고장난 보청기, 금이 간 안경을 끼고 있다. 자, 이런 거는 고쳐주고 서로 구입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안 했다는 얘기예요. 계절에 맞지 않는 더러운 의복을 입고 있다. 여름인데 겨울옷을 입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임이죠. 자, 유기는 뭐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몰래 갔다가 팔 산속 깊은 곳에 길을 잃어버리게끔 못 찾아오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혹은 장기간 시설의 방치가 찾아가지도 않고 연락도 두절돼 버리고 본인부담금도 내지 않고 이런 것도 유기다. 자, 정서적 학대는 말 그대로 외면하고 무시하고 막 말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협박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막 욕하고 이런 것들이 정서적 학대입니다. 다음 신체적 학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꼬집고 막 때리고 이런 것들이 발로 차고 밀치고 또 난방을 끊어버리고 수도를 끊어버리고 가스를 끊어버려야 춥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전기를 끊어버리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또 단절시켜버리는 거잖아. 요것이 바로 신체적 학대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경제적 학대는 뭐예요? 경제적 학대는 여러분 경제적 학대는 어떻게 해요? 유언장을 변경해가지고 혹은 유언장을 변경 마음대로 해버리고 통장을 자기 마음대로 갖고 인출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돈을 주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경제적 학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용돈을 주지 않는 거 뭐예요? 용돈을 주지 않는 건 방임입니다. 용돈을 주지 않는 거 방임이에요. 그 다음에 세금, 공과금 영수증이 쌓여 있어요. 영수증이 쌓여 있다. 이게 뭐예요? 이거 방임입니다. 내야 할 것은 안 내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을 방기하는 거 이것이 방임이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24번 아들이 사업의 실패로 대상자의 통장을 몰래 빼돌려 현금을 인출하여 대상자는 공과금 동촉장을 받고 있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학대 유형은 뭘까요? 네, 경제적 학대예요. 경제적 학대. 이런 거 쉽죠? 여러분들이 학대 유형이 자주 나옵니다. 왜 자주 나올까요? 요즘 현재 그 언론에 보니까 노인 학대에 대한 부분이 많이 지금 보도되고 있어요. 노인 학대 유형이 그래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 현재 흐르는 상황, 변화, 어떤 뉴스 여론화된 것들이 많이 있는 거 잘 파악하셔가지고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대충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의 유형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다음 25번 장교양 수급자로 판명받지 못한 분에 대한 지역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상황을 시군구로부터 통보받아 건강증진 예방 서비스를 보완적으로 제공하는 기관 어딜까요? 답은
1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건강보험공단이 하는 것이 뭐예요? 만성질환자 사례관리사업, 만성질환자 사례관리사업하고 또 노인 건강관리사업 한다고 했죠? 노인 건강관리사업 요 두 가지를 하는데, 자, 요것이 지금 건강관리사업을 얘기를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만성질환은 뭐예요?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을 말하는 거예요. 26번, 다음은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서비스 내용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장기 요양 표준 서비스는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답은 몇 번일까요? 자, 답은 3번입니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예요. 자,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뭐라 그랬어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수급자와 요양보호사가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요. 구강관리, 머리 감기기, 목욕하기, 옷 입히기 다 보세요. 다 접촉이 일어나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고 또 준비해주고 지도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단독으로 행하는 얘기예요. 세탁하기, 취사하기, 주변 정리정돈, 청소하기 이런 것들이에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행이 있고, 그 다음에 업무 대행 서비스가 있어요. 자, 보세요. 약타기, 여기는 뭐예요? 업무 대행이에요. 장보기, 이거 업무 대행이에요. 자, 관공서 가기, 동행. 은행 가기, 동행. 자, 은행까지 가는 건 동행이에요. 병원까지 가는 건 동행이에요. 관공서까지 가는 건 동행이에요. 동행하고 나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업무가 일상 업무 대행이라는 거예요. 가서 은행에 가고 입출금하고 돈 찾아서 송금하고 그런 것은 일상 대행 서비스다. 관공서에 가셔가지고 접수하고 어른 또 여러 가지 신분 가족관계 증명서가 됐건 주민등록 등본이 됐건 이런 것들을 접수해가지고 찾고 이런 것이 업무 대행 서비스예요. 방문 정서지원 서비스는 뭐예요? 말법, 격려, 생활상담, 그다음 이런 것들이 일상 정서지원 서비스예요. 또 의사소통 도움까지 정서지원 서비스다. 방문 목욕 서비스는 뭡니까? 말 그대로 목욕 차량이 와서 방문 목욕을 하는 것들이 방문 목욕 서비스예요. 자, 그래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27번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과 역할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답은 몇 번일까요? 답은 4번입니다. 볼까요? 법률기관 현장조사 시 동행협조, 이것은 뭐 시군구에서도 할 수 있어요. 사법경찰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야, 의학적 진단 소견은 의사입니까? 의사가 하는 것이죠. 의료기관 노인학대 예방교육, 이것은 노인학대 예방기관 교육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합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해요. 4번 볼까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학대 사례를 접수하고 그 다음에 가해자에 대한 예방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에 대한 상담도 하고 이런 것들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에요. 학대 피해는 후견인 시정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법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중 옳은 것은 직업윤리 원칙을 묻는 문제네요. 자, 볼까요? 답은 몇 번일까요? 답은 5번입니다. 대상자 상하관계입니까? 아닙니다. 수평 대등한 관계예요. 자신의 종교를 권하기 위해 더 잘해준다?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아시겠죠? 종교의 자유, 정치적인 사상, 정치 사상이나 종교에 대한 부분은 절대 관계를 권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 대상자의 방 배정은 경제 수준에 따른다? 아닙니다. 이 대상자가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어렵고 경제적인 부분이 좋든 간에 무조건 이거 차별해서는 안 돼요. 차별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방 배정뿐만 아니라 이분이 그 학력, 종교, 사상, 정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거는 균등하게 아주 동등하게 똑같이 대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대상자보다 가족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아닙니다. 가족은 옆에 부양의 의무를 진 뿐이지 대상자 우선입니다. 대상자 우선이에요. 대상자 우선 원칙, 대상자 우선입니다. 대상자 우선. 그런데 치매가 있는 분들은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다음 29번. 치매 대상자가 옷을 입은 채 거실에 서서 대변을 보고 있다. 대상자의 딸이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걱정이에요 라고 말할 때 요양보호사 대처 방법은 답 몇 번일까요? 답은 3번입니다. 뒤처리를 해준 후 바지를 갈아입힌다. 자, 이건 증상을 기록하고 기저귀를 채운다. 여기는 증상을 기록한 거는 맞아요. 근데 기저귀를 채운다. 이건 틀렸어요. 기저귀는 정말 불가항력적인 마지막에 채우는 거예요. 이거는 옷을 입은 채, 옷을 입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옷을 입었으니까 옷이 젖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뒤처리를 해준 후 바지를 갈아입혀야 되겠죠. 답 3번입니다.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업무를 인계한다? 아니죠. 하던 일을 계속하면 개입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제가 서비스가 어려우면 시설 입주를 권유한다? 아니에요. 우리 사회복지는 탈시설합니다. 가정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지역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30번. 노인 대상자가 만성관절염으로 어깨와 무릎에 통증을 호소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 몇 번일까요? 온찜질을 한다. 답 4번입니다. 여러분, 냉찜질 하는 것은 급성기 질환이 있다는 거예요. 급성기. 갑자기 발목을 삐어가지고 혹은 어디 타박상을 입어가지고 부종이 생길 때 이런 냉찜질을 하는 거예요. 냉찜질은 부종을 예방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나 진통제를 제공한다. 여러분 뭐 무조건 약을 제공해서 진통제는 염증을 유발하기도 해요. 그래서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은 신장 질환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운동의 강도를 높인다.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운동의 강도를 높이면 되겠어요? 안 되죠. 통증 부위를 올리고 있는다. 우선 급히 지금 통증을 호소하기 때문에 통증 부위를 온찜질을 해야지만이 됩니다. 만성일 때는 온찜질, 급성일 때는 냉찜질. 여러분 그러고 나서도 다리를 올리는 것은 뭐예요? 부종이 있대. 불 때 올리는 것이지 지금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찜질을 해야 된다는 게 정답입니다. 31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 윤리적 태도라는 것. 자, 답 찾아볼까요? 답 몇 번일까요? 답 4번입니다. 대상자에게 복지정보 구매를 알선한다? 아닙니다. 알선, 그 다음에 할인, 면제 이런 것들을 할 경우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절대 그런 건 안 됩니다. 대상자 요청이 있으면 타 기관에 의뢰한다? 안 됩니다. 대상자 요청이 있으면 어디 보고해야 돼요?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돼요. 자, 서비스 내용과 방법, 요양보호사 결정한다. 서비스 내용과 방법은 어떻게 해요? 정해진 절차와 행정 절차,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릅니다. 정해진 절차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방문 일정 변경 시 사전에 대상자 양해를 구한다. 맞죠? 일정이 변경되면 사전에 연락해 가지고 어떻게 무슨 일이 있어서 일정이 변경되겠습니다. 혹은 늦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디에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 보고해야 되겠죠. 5번. 사정이 어려운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한다. 본인부담금을 확인할 경우 처벌을 받아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안 된다. 답은 4번입니다.
32번 대상자가 감사하다고 돈 봉투를 주려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대처는 답은 1번입니다. 돈을 받으면 안 돼요. 마음만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하고 난 거예요. 돈 절대 받거나 혹은 보호자와 가족 절대 금전거래를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저를 어떻게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다가 다음에 음료 사달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대처 방법과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윤리, 그 다음에 윤리적 태도 이 부분이 꼭 자주 한 문제씩 거의 매 기수마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 부분 꼭 읽어보시고 확실하게 머릿속에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33번 대상자의 보호자가 사용했던 기저귀를 재사용하자고 요구하는 경우 대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1번 볼까요? 사용한 기저귀를 말려 사용한다? 안 돼요. 기저귀는 한번 거기에 뭐 소변이 봐버리고는 기능 떨어져 버립니다. 기능 떨어져 가지고 절대 재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2번 다른 가족에게 확인한 후 요구를 들어준다? 안 돼요. 요구 기저귀 재사용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또 요구를 들은다. 기저귀 재사용은 절대 안 된다. 요구를 들어주되 비위생자로 설명한다. 절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요양보호사 사비로 구매한 기저귀를 사용한다. 이것도 안 되죠. 재사용이 해로운 이유를 설명하고 새 기저귀를 사용한다. 재사용한 경우 어떻게 해요? 거기에 소변이나 대변이 묻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미 세균이 거기 있어요. 세균 번식이 돼 있어 가지고 엄청 해롭습니다. 그래서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독소 성분이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답 5번 재사용이 해로운 이유를 설명하고 새 기저귀를 사용한다. 자, 34번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물건을 들어올릴 때 신체적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자세로 오는 것은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이에요. 자, 답 몇 번일까요? 문장을 풀어보겠습니다. 다리를 벌리고 발을 벌리고 자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펴서 들어 올린다. 물건은 최대한 가까이 한다. 그럼 답 몇 번이에요? 자, 답 3번이죠? 볼까요? 다리를 벌리고 무릎을 굽혔어요. 허리를 폈습니다. 물건은 최대한 가까이. 맞죠? 이건 보세요. 여기는 아니죠? 여기는 허리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엄청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요. 자, 여기도 발을 쭉 펴서 허리를 완전 일자로 했죠. 절대 힘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 3번이다. 자, 35번 직업성 감염 질환 중 결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답 풀어보세요. 답 5번입니다. 한번 볼까요? 결핵은 가족에게 유전되는 질환이다. 유전되는 질환이 아니에요. 전파되는 질환이죠. 옮기는 질환이에요. 결핵균에 의해서 옮기는 거죠. 2번 결핵균은 주로 음식에 의해서 전파된다. 호흡기로 옮겨지는 거예요. 비말이나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 호흡기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음식에 의해서 전파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핵 환자하고 식사를 할 때는 각각 떨어져서 혹은 음식을 같이 드시면 안 돼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대상자와 접촉 시 2주 이상 격리 치료를 한다. 2주에서 1개월 사이에 반드시 엑스레이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과 식탐과 함께 체중이 늘어난다. 결핵은 어떻게 해요? 결핵은 체중이 줄어들죠. 결핵은 식탐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2주 이상 기침과 흉통이 있다. 자, 이것은 벌써 감염이 돼버렸네요. 감염이 돼 있어. 이래서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반드시 엑스레이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제1장 요양보 개론 2탄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가 많은 부분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또 그다지 평이한 문제들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히 이해하고 또 외워야 할 부분은 외워야 되지만 이해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또 반드시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